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적국들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들은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및 열등감은 물론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중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중국인데요. 제20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민일보를 인용해 국영 언론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 비밀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F-3 프로젝트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잠정 중단했는데 옆 나라인 한국에서 KF-21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내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으론 절대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없다며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기술을 빼돌렸는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일본의 한 단계 미친 6등이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15위로 한 단계 상승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두 단계는 낮은 7등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며 군사력 순위가 하락한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 아래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KF-21이라는 초음속 비행 이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등시에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콤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지를 확보했다는 카이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 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KT-1 응비를 시작으로 T-50과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은 자곡자곡 기술력을 정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 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 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이미 패닉에 빠졌는데요. 사실 KF-21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KF-21에는 7억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미사일 탑재를 완료하였고
블록 1의 초도 생산 이후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 2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 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블록 2보다 한 단계 진화된 공대지, 공대함까지 가능한 스텔스 버전인 블록 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 KUS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KF-21 사업 초장기인 2014년 당시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블록 1에 이어서 블록 2에 관한 개념까지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당시에 블록 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5세대급에서 일부 6세대급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F-22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을 지녔는데요. F-22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F-22 제작의 주 계약 업체로서 대부분의 기체의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맡았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은 날개, 기체 항공전자 장치의 통합 훈련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1997년 첫 비행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민첩한 기동성과 테이터 링크 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해외에선 미니 랩터라고 불릴 만큼 유사한 형상을 지녔고 이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둔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최첨단 무기의 기술 개발 기간만 최소 5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물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 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저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의 블록 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장비들,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 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했고 마침내 필수 부품들까지 습득하고 있습니다. KF-21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 기술을 적극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알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는데요.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 붙이는 재래식 방식의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KF-21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부리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F-21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KF-21의 초도 물량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21일 국방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인데 해당 금액에 KF-21 보람의 첫 양산 사업으로 이 387억 원이 드디어 책정되었는데요. 그간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며 초도 물량을 우리 군이 요구한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영기간 연장, KF-21 가격 상승, 관련 방산업체 줄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고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UAE 등 KF-21 블록 2의 개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내비치던 나라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찬물을 부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수출 전망에도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대드론 통합체계의 10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에 15억 원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드론 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 무기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드론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KF-21이 주춤하던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재빠르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바로 티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TF-X칸입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티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이었는데요.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티르키예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년에서 2008년 티르키예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2 흑표 역시 티르키예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티르키예가 KF-21 개발 사업에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티르키예의 방산 협력 상황은 상당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티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일정의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티르키예는 아직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티르키예가 세계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사실 티르키예 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일례로 T-115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진행된 자국의 프로젝트였다며 자국산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티르키예의 주장이 국제 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의 카피품은 국제 방산 시장 점유율이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튀르키예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 도입 의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K9 자주포나 K2 흑표가 가격이나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TF-X 칸을 동원해 세일즈를 벌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튀르키예는 F-35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드러내던 튀르키예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영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 전투기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튀르키예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만약 칸이 튀르키예의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질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칸 F-1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KF-21의 F-414 엔진보다 밀 출력, F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000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의 버금가는 마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단 이 4.5세대인 KF-21보다 반세대 더 뛰어난 5세대로 개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ESA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운용 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게 튀르키예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인데요. 칸 전투기는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시제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확정받고 날개를 달았으며 튀르키예의 말도 안 되는 뻥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도록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 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2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한국은 핵잠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 위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 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 위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등이 있고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핵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 이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EKWM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베크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해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이든 고준이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젖은 이 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 선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 위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 위폐기물은 월성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종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핵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석의 AlACHIT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 MARSHIT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사우디가 건설하려 했던 한국 원전을 취소해버리더니 중국 원전을 대신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단 며칠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꾸며 대반전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기에서 초대박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 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주재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버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티르키, 터키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미국 연합에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 살만 황태자가 한국-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해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해관정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인터내셔널 누클리어 이벤트 스케일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해관정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장에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생성 가스피션 개서지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선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여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3, 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레리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호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